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맞고 있는 그 경제적인 현실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요. 예, 그에 대한 그 대책, 대비책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중금리가 6%를 넘어가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3억 대출 받으면 이자가 최소 3억이 된다는 말인데요. 되게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뭐 언론만 봐서는 뭐 여전히 뭐 저금리이고 뭐 집은 특히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언제든지 오를 거기 때문에 뭐 분양을 받아도 괜찮고 뭐 집을 사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특히나 뭐 무리해서라도 자기 분수보다 더 위의 주택을 아파트를 사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올해 한국의 기준금리가 2%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기준금리가 3%를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까지 급등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행보를 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금금리가 지금 현재 1% 후반인데 조금만 지나면 예금금리가 3% 4%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동안에 저금리에 취해서 허세 부리고 낭비를 했던 이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시중금리가 7%, 하반기에 8%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대출을 낸 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고 누군가에게는 사상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한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에 메리트 따윈 없다. 이제 집을 사서는 안 된다. 평생 임대하고 그냥 전세 월세로 살아야 돼. 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릴 때 더 이상 부동산은 재미가 없어. 끝났어. 일본하고 똑같아졌어. 집값은 내려갈 일만 있고 이제 다시 과거와 같은 집값 상승은 없어. 부동산 불패 나는 끝났어. 라는 얘기가 퍼질 때쯤이면 그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없고 그럴 때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꼭 필요한 물건들 거주할 목적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상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예, 이건 저의 얘기는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해야 된답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물건, 부동산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상가가 됐건, 땅이 됐건,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삶을지에 따라서 그 부동산 물건의 주인이 될지 아니면 끌려다니는 노예가 될지가 정해진다고 하네요. 그러려면은 그 자산을 잘 가지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한 파국이 경제적인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85에서 87% 정도 보이는데 100달러는 100불은 그냥 넘는다고 하고 시중에서는 125불, 125불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구정 직전인 주에 12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한 1209원 정도 되는데요. 2월 달에도 결코 안정화되거나 내려갈 기미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 3월 달에 0.5% 올라가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2월 달에 기습 인상한다라는 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습 인상한다라는 가능성도 적지 않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엄청 심각하고 그에 따라 한국의 경제 상황 또한 녹록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한 자 1,500만 명 중에서 당장 500만 명이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랍니다. 1월 1일부터는 곧바로 적용돼서 이미 대출을 못 받아서 이금융권을 찾아다니는 대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대출이 30년, 40년으로 이제 대폭 늘어난답니다. 35년 미만은 40년, 45세 미만은 30년짜리. 거의 이게 뭐겠습니까? 75세로 맞춰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민연금을 65세가 아니라 75세로 최대한 늦춰서 주겠다라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결국에는 60세, 65세에 은퇴하지 못하고 70세, 75세 그 이상의 나이, 사실상 죽을 때까지 몸이 병들어서 병원은 신세를 지기 직전까지
일하게 만들려는 것 같은 거죠.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기득권들의 속셈이고 사기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진지하게 해볼직합니다. 예. 그리고 뭐 금융권들 또한 고소득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금리에 취해서 대규모 대출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중금리 대출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또한 그들이 아마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례, 교훈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이 이제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7, 80%를 차지하고 아내가 한 20, 30% 정도 차지한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둔 주부라 할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데 뭐 각 슈퍼마켓마다 주변에 있는 마트마다 할인 행사 한다 그러면 악착같이 챙겨가지고 물품들을 사러 다니는 게 그네들의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물건을 사야 돼 이러면 슈퍼 한 곳을 가서 구매하고 오는데 일본 국민들은 슈퍼를 한 3, 4군데를 순회하듯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싸게 할인하는 품목들을 골라서 이렇게 사오는 그런 형태가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자전거를 타고 가서 쇼핑해 오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차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반찬 가지를 2가지 이상 이렇게 차려서 이렇게 갖다 주면은 진수성찬이네, 되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간소하게 산답니다. 뭡니까? 그냥 국수 하나 이렇게 말아먹고 그냥 가고 되게 간소하게 이렇게 지내고, 데이트하는 남녀가 그냥 이렇게 편의점에서나 슈퍼에서나 사왔을 법한 그런 캔맥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캔맥주 꺼내주면서 그렇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일본의 청년 남녀가 동거를 하는 이유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한 목적도 많다고 하는데요. 남녀 간에 연애도 해야겠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데이트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왕이면 집에서 생활비도 아끼고 데이트 비용도 아끼면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일본이 불황이 심해지면서 이제 바뀌어진 모습인 거죠. 과거에 일본인들도 되게 잘 살았을 때는 거창한 술집, 바 같은 데 가서 고급 양주 마시고 근사하게 이렇게 멋있게 보이면서 데이트하고 이렇게 했겠죠.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많이 사주기도 하고.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데이트하는 비용 또한 이제 반반해서 더치페이 해서 이제 하는 문화가 당연해진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도 조금만 이렇게 외식하고 다니고 이러면 갑자기 통장 잔고가 다 거들나는, 마이너스 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거죠. 왜? 월급은 적고 나가는 돈은, 물가는 감당 못할 건데 비싸니까. 교통비도 비싸고 이래저래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 절약하게 됐던 거죠. 앞으로 한국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왜? 정부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1,500조, 2,000조 금방 된다라는 거죠. 근데 빚만 계속 낼 수 있냐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빚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겠냐고요. 세금 올리는 거죠. 교통비 지하철 요금 1,200원인 이거 2,000원, 2,500원 올리고, 구간별로 또 간격 줘가지고 할증되게 해가지고 더 많이 받고, 도로 교통비 더 높이고, 버스 비용도 1,200원, 1,300원 있는 거 2,000원, 2,500원 올리고, 점점 더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전기세도 1.5배, 2배 올리고, 국민연금 내는 연금료율도 9%인데 이거 15%, 20%로 올리고, 각종 비용들 다 폭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 민영화시키고, 대기업들한테 일부 퍼주고, 국민연금도 섞어가지고 기득권들 이렇게 배불리게 해주고, 서민들한테는 부담 더 지우고, 점점 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국민들은 더 궁핍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강제 절약하며 살게 되는 거죠. 되게 씁쓸한 모습인 거죠. 이게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되게 씁쓸하고 되게 안타깝죠. 근데 이것들을 바꿔나가고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방만하게 움직이고 사리사욕 챙기고 정관예우, 그리고 자리를 이용한 배임 행령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쓸어내야 되는 거죠. 노역에 찌든
나이든 닳고 다른 정치인들이 아닌 젊은 쇄신하고 혁신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보좌관 없이 혼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군더더기 이렇게 특혜 받는 그런 것들 다 거분 빼고 정말로 국민들의 세금을 악착같이 더 새는 곳 없게끔 이렇게 면밀히 점검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약자들이나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고 정말 이렇게 큰 사업, 국가의 근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나중에 성과가 나면 또 같이 이렇게 이익을 쉐어해가지고 정부 재정을 좀 탄탄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부채가 천조가 아니라 정부 흑자가 자산이 천조가 돼서 그걸 통해 가지고 또 계속 또 돈을 더 벌어들이게끔 하고 국민연금도 국민연금대로 수익이 계속 더 생겨서 연금을 더 좀 이렇게 더 혜택을 더 주는 그런 모습들로 갈 수 있게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연대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 그저 여당이다 여당이다 진보다 보수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국민의 삶의 보탬이 되는 폐악질하고 나쁜 짓하고 국민을 이용해 가지고 덩쳐먹고 세금 낭비하고 자기 사회사역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독일의 뭐 메르켈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을 한국에서도 이렇게 세우고 리더의 자리로 올려서 더 열심히 일하게 해서 한국이 적어도 제대로 흘러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거죠. 물론 말처럼 쉬운 거 아닌 거고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제 스스로한테도 이제 진지하게 좀 묻게 되는 거죠. 절약하고 착실하게 제 생업에 있어서는 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또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네들한테 의견을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진지하게 해보는 거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뭐 주류다 비주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닌 정말로 국민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정말 대의를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터전들 여건들도 또 만드는 데도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해가지고 이래저래 뭐 얘기가 흘러가게 됐는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경제적인 안정 그러니까 되게 경제 격변기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길도 좀 갖춰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